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돼지몰이에서 승상으로 공손홍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손홍은 서한시대 초기의 명재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너무 교활하다, 하나는 너무 능숙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후자의 표현을 선호합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교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한 무제 때에 승상으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가 승상이 됐을 때 나이는 7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4년 정도 승상을 하고 80세에 죽는데요. 그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기이한 인물 중에 속합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중국서는 평민을 포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서는 포의재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는 평민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사실 어찌어찌해서 20세 무렵에 옥리가 됐습니다. 옥리는 지금으로 치면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런데 그 옥리도 제대로 못하고 법을 위반해서 결국 쫓겨납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는 결국 해변가에서 돼지를 보살피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예전에 산동성 해변가에서는 양을 방목하듯이 이 목동이 돼지를 방목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장점이 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책을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돼지들이 여기저기서 풀을 뜯고 있으니까 본인은 그 시간에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시경과 서경에 통달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중앙정계에 발탁이 돼서 갑니다. 지인은 바로 박사였습니다. 물론 박사는 정치적인 역량은 없습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 학문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지위였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도 실력 발휘를 해서 태중태부라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하지 못하고 결국 그만두는데요. 그만두고 나서 그의 고향인 산동성 등주로 돌아옵니다. 그 등주가 예전에는 치천이었습니다. 치천으로 돌아와서 그는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세 때 다시 한번 박사로 추천이 돼서 중앙정계에 다시 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중앙에 들어와서 역시 박사로 있으면서 자기가 현실도 잘 모르고 실제로 정치에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40살부터 다시 한번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춘추를 배우기 시작했고 춘추 공양전을 특히 좋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춘추 공양전의 대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이 60이 됐을 때에 당시에 한 무제가 16살의 나이로 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현령을 내려서 전국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군수 이상이죠. 1년에 복록이 2000단 이상 되는, 2000단이면 쌀로 한 4000가마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복록을 받는 관리들에게 인재 하나씩 추천해라. 이렇게 해서 나이 60에 전량으로 추천이 돼서 중앙정계에 다시 들어갑니다. 60에 무제를 만났는데요. 무제는 박사 자리를 주면서 그에게 흉노의 사신으로 다녀올 것을 명했습니다. 무제는 흉노와 화해를 하면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길 바랬는데 공손홍이 가져온 결과를 보는 순간 대노했습니다. 흉노와 화해한 조건이 한 나라가 굉장히 불리했고 흉노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무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무제의 나이가 너무 젊었었죠. 16살이니까 사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나이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학을 가르치면서 여전히 이 공양전을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그는 공양학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공양전을 전수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은 어우러질 화자입니다. 화. 모든 것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우애 있게 지내면 사람관계도 그리고 국가도 모두 순조롭게 돌아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는 항상 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0, 즉
한무제가 두 태왕 태후의 섭정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친정에 나선 지 4년 만이죠. 26세 때에 다시 한번 거열령을 내립니다. 즉 현명한 자를 추천하라. 그러니까 치천국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공손홍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손홍을 혈량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공손홍이 거절합니다. 내 나이가 70이요. 지금 내가 중앙에서 뭘 하겠어? 나는 안 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치천국의 관리들이 계속해서 종용했고 결국 중앙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70세에 들어가니까 한무제가 혈량으로 뽑혀온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치국에 대한 방책을 써라.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대책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혈량 대책이라고 합니다. 동중서도 3번이나 혈량 대책을 썼고 그것을 통해서 한무제가 동중서를 중용했고 동중서의 주장에 따라서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었죠. 그게 혈량 대책인데요. 마찬가지로 공손홍도 대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혈량 대책들을 고관들이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공손홍의 혈량 대책은 유가의 얘기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지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중, 하중에 하점으로 평가가 된 상태로 한무제 앞에 그것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수십 편에 달하는 혈량 대책을 하나씩 봤는데요. 마지막에 공손홍의 혈량 대책을 보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내가 찾던 치국의 방안이다. 이 사람을 빨리 불러라. 보니까 10년 전에 쫓아냈었던 바로 공손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로 한무제가 1등으로 합격을 시켰고 자기 직은에 두면서 금마문 대조라는 벼슬을 내립니다. 이거는 바로 정치에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금마문에서 황제의 조서를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요. 금마문 대조는 얼마 있다가 고관으로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좌내사라는 지위를 줍니다. 수도에 시장이 2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좌내사, 하나는 우내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쪽을 맡은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공손홍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로서 직은에 두고 늘 뭔가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그를 승상으로 발탁합니다. 그때 나이가 76살입니다. 70살에 발탁돼서 1년 정도 금마문 대제를 하고요. 5년 동안 좌내사를 하면서 완전히 한무제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공손홍이 발탁됐을 때는 한무제의 나이가 26살이었고요. 재상이 됐을 때는 32살쯤의 나이였으니까 한참 친정을 하면서 정력이 넘칠 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공손홍을 애지중지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하, 그러면 공손홍이 아니라 급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암을 굉장히 높게 치고 이 공손홍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공손홍은 너무 정권에 아부한다 이런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공손홍을 높게 보지 않는데요.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급암은 강직하고 뛰어난 학자이면 틀림없지만 융통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어전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급암이 공손홍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급암은 자기는 이미 장관직, 즉 구경의 자리에 있었고 이 공손홍은 70살에 발탁이 돼서 금마문 대조라다 좌내사라다가 승상이 되니까 자기보다 위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심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공격을 가하는데요. 첫 번째 공격이 폐하. 공손홍은 너무도 간사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래 예전에 신하들이요. 황제에게 뭔가 건의를 하려면 황제가 나오시기 전에 어전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황제가 들어오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고관끼리 이제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날따라 황제 의견이 다른 것 같고 이 표정이 좋지 않으면 갑자기 공손홍이 말을 바꿔서 황제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암이나 다른 신하들이 배신감을 느꼈고 뭐 저런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황제한테 저렇게 알랑거리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강직했던 급암이
참지 못하고 어전에서 공선홍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그래, 지금 그 밤이 얘기한 대로 승상께서는 나한테 이야기할 때 이미 합의가 된 것을 뒤집은 것이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76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민했던 공선홍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저를 잘 모르는 신하들은 저를 불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를 잘 아는 신하들은 저를 충성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폐하께서 직접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빠져나갔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밤이 또 공격을 했습니다. 폐하, 저 공선홍은 거짓으로 저렇게 청렴한 척합니다. 승상이어서 받는 복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헤어진 옷을 입고 밥도 반찬은 딱 2개, 그리고 쌀밥도 아니고 잡곡으로 밥을 먹는다고 하니 이것은 자기가 청렴하다는 그러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선홍이 빙그레 웃으면서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 청렴하냐, 사치하냐 이런 것은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폐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명했던 환공을 도와서 폐업을 이뤘던 관중 같은 경우는 환공보다도 더 사치하게 살았다는 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안영 같은 명재상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도 반찬을 2가지 이상을 먹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치하냐, 검소하냐가 국가를 다스리는 것과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개인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무제는 역시 공선홍은 그 밤보다 한 수 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밤은 승상을 하지 못하고 지방관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한무제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70살부터 두각을 나타낸 공선홍보다 그 밤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던 명신이었습니다. 사실 한무제를 태자 시절에 가르쳤던 사람이 그 밤이었기 때문에 그 밤이 늘 한무제에 대해서 공격성 발언을 해도 끝까지 참아줬고 상당히 높은 그런 지방관을 하도록 하고 죽게 했었는데요. 한무제는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어서 그가 거느렸던 13명의 승상들이 자기 그 종말을 좋게 맞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그나마 공선홍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했고 공선홍의 이야기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공선홍은 생각보다는 원칙이 있었고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무제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서남 쪽에 지금은 베트남이죠. 거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작업을 무려 9년 동안 했습니다. 이 산골을 뚫고 가야 되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진도가 별로 나가지 않았는데요. 공선홍에게 당신이 가서 한번 보고 오시오. 왜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소?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고는 돌아와서 황제에게 그 공사를 중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서역 지역에 새로운 삭방군을 설치하는, 즉 흉노를 쫓아낸 자리에 군을 설치하는 작업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성을 쌓아야 되고 길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작업이었는데요. 그것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공선홍의 말을 늘 들어주던 한무제도 그 두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승상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타협이 이루어지는데요. 공선홍은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노역에서 고생하고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타협책을 내놓습니다. 폐하, 삭방군은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산동 촌부여서 국제정세를 잘 몰라서 제가 계속 반대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방군은 계속 하시고 서남 쪽은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타당한 이유가 없으니 중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으로 양쪽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무제도 넌지시, 이제서야 그 상황을 아시겠소? 알겠소? 삭방군은 내가 설치할 것이고 서남 쪽 공사는 승상의 말대로 중지하겠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했던 것이 바로 공선홍입니다. 그러니까 공선홍은 우리가 볼 때는 미끌미끌한
그런 부분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그런 승상입니다. 그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본인이 포위에서 평생 동안 공부를 하면서 승상이 됐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는 모든 복록을 본인이 쓰지 않고 선비들한테 썼는데요. 학관을 3개나 만들어서 그곳에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본인이 돈을 대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면서 공부를 시켜서 국가의 동량으로 키워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공손홍이 비록 황제의 뜻에 맞춰서 보기에는 아첨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국가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생각했던 승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인재들을 추천할 때 항상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보고를 하고는 황제가 직접 판단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황하 뚝을 막는다 그러면 황하 뚝을 막는데 유리한 점들이 뭐고 또 뚝을 막고 나서 이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한 뒤에 그러나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어렵고 백성들이 어렵고 몇 년간 걸리고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또 기술한 뒤에 이 황하 뚝을 막는 공사는 폐하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즉 본인이 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주가 누구고 신하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았던 것이죠. 그 반면에 그 밤을 비롯한 강직한 신하들은 본인들이 이 국가를 다스리는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밤 편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현실 정치 속에서 70년 동안 어찌 보면 제야에서 온갖 백성들의 어려움과 관리들의 부패사항을 보고 있었던 그리고 정치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고 있었던 공손홍의 입장에서는 그 밤처럼 그렇게 직선으로만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서한시대 때 한 고조시대 때 태어나서 그의 아들인 문제와 또 손자인 병제 그리고 증손자인 무제 때까지 초해에 묻혀 있다가 무제가 친정에 나서면서 거현령을 통해서 전량을 뽑을 때에 70세에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그것도 사실 60세에 한번 뽑혔다가 좌절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동산재기에서 70세에 중앙정계에 들어가서 그 짧은 10년 동안에 나름대로 많은 정치 업적을 세웠던 공손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